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휴일인 오늘 아침엔 철원 영하 7도, 서울은 영하 1도까지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어지면서 항만 컨테이너와 건설업에서 물류난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내일 교섭에 들어갑니다. 주말 서울 도심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보수단체도 맞불 집회를 열고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의 부실 수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습니다. 징계로 장군 계급이 강등된 건 문민정부가 시작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생활고를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서 인천에서는 10대 형제 2명이 숨지고 부모는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암호화폐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지난 2018년 가상화폐 결제 사업은 불가능하다며 사전 경고했지만 테라폼네스 측이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한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우루과이와 비기며 승점 1점을 확보한 월드컵 축구대표팀 벤투호가 회복훈련과 함께 가나와의 2차전 필승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나전에선 허점이 노출된 양측 측면 뒷공간을 공략하면 역습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타이완 지방선거에서 여당 민진당이 야당 국민당에 참패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곧바로 민진당 주석직을 내놨지만 재재권을 노리는 민진당은 커다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국방력을 불가역적으로 그러니까 핵전쟁 억제력을 비상하게 강화시키겠다라고 말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과 실험을 이어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여자와 기념 촬영에 자녀를 다시 한번 동행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이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9시를 기해 경기와 강원, 충청 등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철원이 영하 7도, 서울은 영하 1도 등 어제보다 8에서 10도 정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바람도 불어서 체감 온도가 더욱 낮을 것으로 보여 외출할 때 보온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온은 오늘 낮부터 다시 10도 이상 크게 올라 일교차가 서울 11도, 대전 15도, 광주 17도로 무척 크겠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며 시작된 화물연대의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유조차들이 석유 제품 운송을 집단으로 멈춘 상황이어서 기름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지사 앞에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우리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기름을 운송하는 다른 유조차 운전자들이 보이면 다가가 파업 동참을 권유합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전국 송유관공사 저유소에 모여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지사 앞에는 이번 파업에 동참하는 유조차들이 도로 한편에 길게 줄이어 서 있습니다. 지난 6월 파업 때만 해도 노조에 가입한 유조차 운전자가 10%도 채 안 됐지만 이번에는 가입률이 70%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에 유조차도 포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 땡코리리 기사님들도 가정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확대 실시되는 것을 적용되기 원하기 때문에
정유사들은 주유소들이 파업에 대비해 미리 재고를 확보해뒀기 때문에 당장 문제는 없지만 파업이 길어질 경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송유관 공사뿐 아니라 전국 각지 산업 현장에서 집회와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지난달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광양항과 울산항의 반출입은 거의 멈췄습니다. 정부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제의했고 화물연대도 이를 받아들여 오는 28일 첫 교섭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확대 등에 대한 견해차가 커 파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운송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 측이 내일 마주 앉아서 교섭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조건 없는 복귀를 요구할 예정인데요. 대화가 결렬된다면 조만간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걸로 보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운송 차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들을 찾아 문제가 없는지 살폈습니다. 시멘트를 사용하는 건설 현장부터 공사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카드로 화물연대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언제든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저희들이 바로 발동할 수 있도록 실무 검토와 준비는 다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입장이 평행선인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오는 월요일 파업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기로 했습니다.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2주가량 만입니다. 국토부 차관과 화물연대 위원장 간에 월요일에 세종청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게 되면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긴 했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와 이를 받아줄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서로 확고해 협상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교섭에 진척이 없어 파업이 이어진다면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멘트, 레미콘 같은 업종부터 선별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교섭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피해 입증 자료도 갖춰야 하는 만큼 오는 29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안건이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커지면 주 후반에라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의결 이후 차주 개개인의 이 명령을 전달하는 절차가 남아있고 운송 거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정부가 증명해야 하는 게 관건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부산 신항에서 정상 운행하던 화물차에 돌이 날아와 파손된 사고에 대해서도 행위자를 찾아 엄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대서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의 파면 요구가 거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3시간 넘게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함께 뜻을 모으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국익을 향한 국정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비대위원들의 협조 및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현안 이야기도 자연스레 오갔는데 특히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핵 위협에 절대 굴복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은 물론 월드컵 축구와 반려동물, 지난 대선 소회 등 일상적인 이야기도 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다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국정조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민 장관 파면 축구를 민주당이 월요일까지 시한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얘기가 없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만찬이 끝난 뒤 참석자들을 배웅하는 과정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차례로 안아주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대처 방식을 놓고 일각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갈등설을 일축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단일 대우 의지를 다졌다는 건데 당장 민주당은 회동 자체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사진과 영상도 없는 비밀 만찬이라며 여당의 화합만 강조한 한가하고 한심한 만찬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마디 말조차 취재를 불허한 정부 여당의 만찬회동은 불통과 독선으로 점철된 그들만의 국정 운영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까? 특히 여야가 함께 만나기로 한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꼬집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등 쟁점 현안이 많아 당분간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만남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사실상 내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이 주말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일단 해임 건의안부터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나 재난관리 주무부처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안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제대로 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야당의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참사가 아니라 사고로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시한으로 못 박은 오는 월요일, 즉 28일까지 분명한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당 차원의 행동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파면을 시키든지 스스로 물러나든지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국회가 국민의 이름을 내걸고 이제는 직접 저희의 책무를 다해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해임 건의와 탄핵 소추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둘 다 재적 의원 3분의 1이 발의해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입니다. 다만 안건이 국회 문턱을 넘는 즉시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 소추는 헌법재판소 심판 단기가 부담입니다.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현재 여당 소속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유력하게 논의되는 방안이 해임 건의안입니다. 강제성이 없어서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이지만 적자는 정치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잇따라 통과된 국회의 해임 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정조사가 이제 막 첫 발을 뗀 상황에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시한을 정해놓고 이상민 장관 파면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은 정치 공세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과 예산심사 마감 시한을 앞두고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가 전국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두고도 문서 허위 작성 여부를 놓고 특수본과 소방당국이 정반대의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피해자 신분으로 특별수사본부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지난 21일 1차 조사를 받은 데 이어 5일 만입니다. 대응 2단계 조치가 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예. 오늘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하는 등 부실 대응하고 지정된 근무지를 벗어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차 조사에서 최 서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는데 특수본은 재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한 번 더 따져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 여부를 두고 특수본과 소방당국이 진실공방을 벌였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장을 중심으로 소방력 동원 등을 총괄하는 중앙통제단. 특수본은 당시 중앙통제단이 운영되지 않았는데도 참사 이후 작성된 소방청 문서에서
마치 운영된 것처럼 꾸며졌다고 보고 25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소방청은 같은 날 이미 오전 충북 괴산 지진부터 중앙통제단이 꾸려져 있었기 때문에 참사 뒤 이를 확대 운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응 3단계가 발령된 밤 11시 50분쯤 중앙통제단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는 등 필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존 사고 수습을 위한 조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중앙통제단을 꾸린 시각이 명시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는 관련 제보 등을 통해 압수수색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고 이에 따라 영장이 집행된 거라며 소방청에 대한 강제 수사 배경을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주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진보단체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에 대한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는데요. 양측의 동선이 겹치지 않아 충돌은 없었습니다. 보도에 정유진 기자입니다.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서울 명동과 종각, 광화문 등 도심을 행진합니다. 진보단체가 주최한 촛불 집회입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35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행안부 장관부터 사퇴를 하고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가자들은 특히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정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통령 집무실 주변인 서울 삼각지역에서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보수단체 참가자들은 촛불 집회가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바꿉시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도 서울 종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정권 수호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공산당은 물러가라! 경찰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집회와 행진구간 주변에 안내 간판을 설치하고 경력을 배치했는데 양측의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서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곳곳에서 잇따라 집회가 열리면서 도심 교통은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대장동 일당의 폭로 속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침묵하는 김만배 씨 측이 본격적으로 입을 열게 될 이번 주 대장동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 수위는 대장동 일당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높아졌습니다. 신호탄을 쏜 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을 전달했다고 털어놓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었습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이 대표 겨냥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석방 후 진행된 첫 재판에서 2015년부터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며 포문을 열었고 이후 재판에서는 해당 지분이 도지사 선거와 대선 등 4번의 선거 비용과 노후 자금이라고 들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공사 설립 같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했던 일도 시장이던 이 대표 의지에 따라 진행됐다고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남 변호사의 증언은 대부분 유 전 본부장이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는 전언에 불과해 신빙성이 있는지는 따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해온 김 씨는 석방 전부터 언론과 인터뷰하지 않겠다더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 김 씨의 핵심 진술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증거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측근의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수사로 포위막을 서서히 좁혀온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계좌 추적까지 시작하자 이 대표도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연기 능력도 엉망인데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 다 달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달 2일 열리는 대장동 재판에서는 그동안 입을 열지 않았던 김만배 씨 측이 남 변호사를 직접 신문할 예정입니다. 재판에서 나오는 진술과 증언의 방향에 따라 대장동 일당의 폭로에 균열이 생길지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릴지 가늠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성과 성찰 없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나서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공당이 아니라 공갈당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내고 민생법안과 내년 예산안, 국가적 비극 모두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정당은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제 민주당이 정치 공동체를 넘어 거짓 공동체, 그리고 사법 리스크 공동체를 선언한 것이냐면서 권력과 정치를 이용해 영원히 진실을 가둬둘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군 고 이해람 중사 사건의 부실 수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익수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습니다. 장군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는데 다음 달 전역 예정이어서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령으로 전역하게 됩니다. 전 실장은 공군 20 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해람 중사가 성추행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오는 29일 핵무력 선언 5주년을 맞아 추가로 대형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한 만큼 다음 단계인 핵실험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준병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목표한 로켓 무기 체계 개발의 완결 단계에 도달한 가장 위력한 대륙간 탄도 로켓이다. 이후 5년 만인 올해 들어 북한은 신형 ICBM 화성 17형을 수차례 쏘아 올렸습니다. 특히 지난 18일 발사와 관련해선 북한은 화성 17형이 날아오르는 모습과 이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지도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둘째 김주애로 추정되는 딸과 아내 리설주,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참관한 모습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성과를 선전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시험 발사 성과에 격려하시면서 우리의 핵무력이 그 어떤 핵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또 다른 최강의 능력을 확보한 데 대하여 재삼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은 이후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서 ICBM 발사에 문제를 제기한 유엔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우리 정부에 대한 막말 비난도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지 5년이 되는 오는 29일을 계기로 올해 초부터 이어온 도발의 최정점을 찍는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여정이가 2차례 담화를 발표했고 특히 초강경 대응까지 예고했다는 점에서 오는 29일 핵무력 완성 5주년을 맞아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합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에 눈을 감으면서 추가 핵실험을 막을 방법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또 각국 차원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검토하기로 한 한미일 3국의 결정에 대해서도 북한은 비난 담화만 내보내는 등 추가 핵실험 우려는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있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 발사에 참여한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 위원장이 화성 17형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공로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화성 17형은 전략적 힘의 위대한 실체라며 두 손에 억세게 틀어진 초강력을 더욱 절대적인 것으로 불가역적으로 다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막중한 사명감을 잊지 말고 무조건적인 관철 정신으로 결사분투해서
핵 전쟁 억제력을 비상이 빠른 속도로 확대 강화해 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은 이번 기념 촬영에 김 위원장이 지난 18일 ICBM 발사장에서 처음 공개했던 둘째 딸과 또다시 손을 잡고 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FA-50 경공격기와 K9 자주포 같은 첨단 무기뿐 아니라 국산 총기도 뛰어난 성능과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서 수출 효자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한 국산 총기들이 국내 시장을 넘어서 폴란드와 페루 등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미국에 수출되고 있는 국산 권총들,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통과해 세계적인 총기 전시회인 샷쇼 2022에서 최고 총기상을 받았습니다. 이젠 국산 권총뿐만 아니라 국산 소총도 UAE와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군과 경찰 등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 목표는 약 6,500만 불로 주요 수출국은 유럽 쪽에는 이스라엘, 독일, 이탈리아, 체코 등이 있고 중동 쪽에는 오만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밀기계공업이 발달한 국내 제조업의 강점을 잘 살려 고객 맞춤형으로 성능을 계속 개선하고 꾸준히 기술을 개발해온 덕분입니다. 페루에 300억 원 규모로 수출이 추진되고 있는 신형 돌격 소총입니다. 사거리가 800m에 달하고 자동 연속 사격이 가능한 게 특징인데요. 제가 직접 쏴보겠습니다. 국산 총기의 터줏대감인 S&T 모티브의 K2 소총 역시 15개국에 수출되며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최근엔 폴란드에서 국내 방산 분야 대기업들과 함께 국내 총기 업체들도 초청해 국산 총기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폴란드도 나름대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무기 체계를 서방의 무기 체계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산 총기들로도 또 그 제시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산 총기들은 뛰어난 가성비를 내세워 이제 FA-50 경공격기와 K9 자주포처럼 어엿한 수출 효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수도 특등 사수로 만들어주는 국산 총기가 이제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을 무대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66일 만에 가장 많은 위중증 환자가 나왔습니다. 하루 확진 20만 명을 대비한 병상 확보에 나선 방역당국은 개량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종훈 기자입니다. 토요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만 2천여 명. 지난 화요일 7만 2천여 명에서 나흘 연속 소폭의 내림세를 기록했지만 토요일 기준으로 보면 오르락내리락하는 완만한 증가세입니다. 문제는 위중증 환자로 한 달여 전 100명대까지 떨어졌던 위중증 환자는 66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나흘 연속 50명대입니다. 코로나 피해자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가 방역, 의료 대응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하루 확진 20만 명 대비 병상을 확보하고 연말까지만 운영하려던 취약시설 의료기동 전담반도 내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도 처방률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펴는 한편 독감 동시유행으로 수요가 늘어난 감기약도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해열진통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성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기존 대비 50% 이상 공급량을 확대하고 특히 내년 4월까지는 60%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보험약가를 인상 조정하고 매점 매석 등 부당 행위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추가 접종 독려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주간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방역당국은 전방위적인 독려 결과 60세 이상 대상자 대비 접종률이 17.7%까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 평균 접종자 수도 이달 초 3만 4천 명에서 이번 주 7만 9천 명까지 늘었다며 추가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전남 고흥군에 있는 유경 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오리 2만 6천 마리를 사육하는 이 농장에서 항원을 확인한 이후 초동 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매몰 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또 어제 낮 12시부터 36시간 동안 전남 오리 농장과 축산시설, 차량, 발생 농장 계열사인 JD팜의 가금 농장과 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 이천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보고된 의심 사례가 고병원성 H5N1형 확진 사례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가을 이후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모두 21건으로 늘었습니다. 중수본은 어제 충남 홍성군에 있는 가정의 관상 조류에서도 AI H5형 항원이 확인돼 추가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신현성 두 공동 설립자는 투자자들에게 코인 결제 사업을 홍보하며 안전한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사업 초기부터 암호화폐 결제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홍보를 계속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검찰도 금감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권도영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한 신현성 씨. 암호화폐 테라를 금방이라도 실생활에서 쓸 수 있을 거라고 홍보했습니다. 일단 연말 안에 최소 한두 곳은 쓰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곧 런칭하게 됩니다. 암호화폐를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다면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가 치솟았습니다. 교환 매개체로 쓰이려면 가격이 안정적인 건 너무 당연한 현실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신 씨 측은 사업 초기부터 가상화폐 결제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2018년 무렵 테라폼랩스 측이 가상자산 결제 사업을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할지 결제업으로 등록할지 문의했었다며 전화통화로 이뤄진 참고지도에서 가상자산은 어떤 형태로도 결제사업으로는 등록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가상자산은 지급결제수단으로 정의되고 있지 않아서 해당 사항이 없다. 등록대상이 아니고 등록할 수 없다. 관련해서. 이 같은 경고는 2019년까지 여러 차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권 대표와 신 씨가 암호화폐 결제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도 투자자들에게는 결제수단으로 곧 쓸 수 있을 것처럼 계속 홍보하기로 모의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이 암호화폐 테라와 연동된 루나를 증권으로 판단한 만큼 사업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유인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3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신 씨 측은 결제 사업을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투자자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조만간 신 씨 측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제 전통시장에서도 주문 당일에 받는 당일 배송이나 다음 날 아침에 받는 새벽 배송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 청량리, 암사시장에서 첫 선을 보이는데 다음 달부터는 온라인 주문도 가능해집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청량리 종합시장, 청과 점포에 과일 주문이 들어옵니다. 사장님, 참외 한 박스 주세요. 네네네. 네, 요거 네, 배달 가능한가요? 소비자가 배송을 요청하자 상인이 배송 정보가 담긴 QR코드 스티커를 주문 상품에 붙입니다. 잠시 뒤 기사가 해당 상품을 카트에 싣고 시장 인근에 마련된 작은 물류 창고로 옮깁니다. 배송 요령에 따라 분류된 상품은 냉장 창고로 옮겨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장소로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대규모 유통사가 입고부터 보관, 포장, 배송 등을 일괄 대행하는 이른바 풀필먼트 시스템이 전통시장에도 소규모로 도입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통시장에서 장본 물건은 직접 가져가거나 개별로 택배를 이용해야 했지만 이젠 배송 인프라가 구축돼 당일 또는 다음날 아침 등 원하는 방식으로 집 앞에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 내 여러 점포에서 주문한 상품을 묶음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물건이 좋은데 배달도 된다 그러면 이용 안 할 이유가 없죠. 배송은 서울 전역뿐 아니라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가능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침체한 전통시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 택배로라도 좀 많이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 택배가 너무 비싸고요. 그다음에 택배가 운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인들이 고객이 많이 떨어졌어요. 빠른 배송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선 청량리 종합시장과 암사 종합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등 세 곳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올해 세계 시장을 토대로 실정을 분석해서 향후에 추가 시장 확대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주문이 전화나 방문으로만 가능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온라인을 이용한 주문까지 가능해져 이용이 훨씬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D조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프랑스에 1대4로 대패했던 호주가 2차전에서 튀니지를 꺾고 1패 뒤 1승을 기록했습니다. 호주는 전반 23분 듀크의 결승 헤더골로 1대0으로 이기며 승점 3점을 챙겨 16년 만에 16강 진출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는 음바페의 결승골을 앞세워 덴마크를 2대1로 꺾고 이번 대회 가장 먼저 16강을 확정했습니다. C조에서는 레반도프스키가 추가골을 넣은 폴란드가 사우디아라비아를 2대0으로 눌렀습니다. 폴란드는 1승 1무로 16강 진출을 위한 유리한 고지에 올랐고 첫 경기에서 아르헨티나를 꺾은 이변을 연출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1승 1패를 기록한 가운데 강호 멕시코와 경기를 남기고 있어서 16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와의 결전을 앞둔 가나 대표팀이 우리 취재진 바로 앞에서 훈련을 공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벤투호 역시 가나를 겨냥한 맞춤 훈련으로 2차전을 준비했는데요. 카타르 도하 현지에서 허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나 대표팀은 특유의 흥겨운 분위기 속에 우리나라 취재진 바로 앞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공중볼을 잡지 않고 논스톱으로 작은 골대에 집어넣는 게임을 하며 가볍게 몸을 풀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우리나라 취재진이 몰렸는데도 원래 예정했던 15분보다 훨씬 긴 30여 분을 공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We're here to play, we're here to win. There's no fear. 포르투갈전에서 보여준 가나의 경기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이 올해 A매치 10경기에서 2골을 허용한 건 가나전이 처음일 정도로 가나의 공격력은 위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측면 수비수들이 공격에 가담할 때 뒷공간이 노출되는 단점도 여러 번 노출했습니다. 사이드 풀백 쪽에 좀 공간을 많이 내주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침투 능력도 있고 또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게. 우리 대표팀은 이 같은 가나의 약점을 겨냥한 맞춤 훈련을 펼쳤는데 측면 돌파에 강한 공격수 황희찬이 허벅지 부상을 털고 훈련에 합류하며 가나전 출전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반면 우루과이전에서 오른쪽 종아리를 다친 수비수 김민재는 이틀째 훈련에서 빠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FIFA 랭킹 28위인 우리나라와 61위인 가나는 서로를 조별 예선 1승 제물로 노리고 있습니다. 16강 행의 길목에서 양보 없는 한판 대결이 불가피합니다. 가나의 수비 뒷공간을 허물고 16강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젖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최고 빅매치로는 단연 죽음의 조 2조에서 만난 독일과 스페인의 내일 새벽 맞대결이 꼽힙니다. 독일이 일본의 예상 밖 일격을 당해 벼랑 끝에 몰린 반면
첫 경기 대승을 거둔 스페인은 기세가 등등합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독일 대표팀이 일본에 진 충격을 딛고 훈련에 나섰습니다. 월드컵 통산 10골을 넣은 뮬러가 가벼운 몸놀림으로 발끝을 베렸고 무릎을 다쳐 일본전에 결장한 공격수 자네도 테이핑을 한 채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두 대회 연속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서 강호 스페인과 일전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Da bringt es jetzt wirklich nichts, irgendwie noch darüber nachzudenken oder negativ zu denken, sondern wir sind alle gemeinsam jetzt da und sind alle positiv natürlich. 하지만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7골이나 뽑아낸 스페인의 기세는 만만치 않습니다. 기세를 몰아 독일까지 주저앉히고 16강 한 자리를 일찌감치 꿰차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Jugadores, sabemos que tenemos un partido muy complicado porque es una selección que juega muy bien al fútbol, así que lo afrontaremos con la máxima seriedad. Tenemos mucha. 일본이 한 수 아래 코스타리카까지 무너뜨린다면 독일의 16강 진출은 더욱 멀어집니다. 일본 역시 자만하지 않습니다. 初戦スペインに大敗してしまったんですけど、それでも予選の映像とか見てると非常に守備も一人一人が戦って頑張るチームだと思うので。 전차군단 독일과 무적함대 스페인. 죽음의 조에서 맞닥뜨린 강호들의 운명이 달린 맞대결이 월드컵에 흥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에 있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 발사에 참여한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 위원장이 화성 17형 시험 발사 성공에 기여한 공로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화성 17형은 전략적 힘의 위대한 실체라며 두 손에 억세게 틀어준 초강력을 더욱 절대적인 것으로 불가역적으로 다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막중한 사명감을 잊지 않고 무조건적인 관철 정신으로 결사분투해 핵전쟁 억제력을 비상이 빠른 속도로 확대 강화해 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은 이번 기념 촬영에 김 위원장이 지난 18일 ICBM 발사장에서 처음 공개했던 둘째 딸과 또다시 손을 잡고 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의 청파업으로 물류난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와 화물연대 간 교섭이 내일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경북 포항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악수를 하며 화해를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과 화물연대 측의 대화를 직접 들어보시죠. 국토부 차관과 화물연대 위원장 간에 월요일에 세종청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게 되면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현장에 나와보니까 훨씬 심각한 걸 절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지금 국무회의에 운송 개시 명령을 내릴지 여부는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현장의 피해 상황 그리고 화물연대의 그 태도를 보면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는 다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안전은 이제 일몰제 폐지를 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철강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국민입니다. 아, 그럼요. 아시겠지? 아니, 여러분들이 운송을 해주니까 경기도 돌아가고 우리도 또 먹고 살고 국회의원들도 다 세비도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고물가 대응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물가 억제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예상했던 부작용 역시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름 아닌 경기 침체입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악화하는 경제 상황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빠르게 낮췄던 한국은행. 2020년 5월 연 0.5%까지 낮춘 뒤 9차례 동결을 거쳐 지난해 8월엔 0.25%포인트를 높이며 정책 변화를 알렸습니다. 이후론 거침이 없었습니다. 무려 9차례나 인상을 단행하며 기준금리를 연 3.2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2차례는 이른바 빅스텝을 밟으면서 1년 3개월 만에 2.75%포인트나 치솟았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엔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7월 6.3%까지 올랐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대 후반으로 내려섰고 경제 주체들이 전망하는 물가 상승률을 뜻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다소나마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 5.1%, 내년 3.6%로 지난 8월 전망시였던 5.2% 및 3.7%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이미 영향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2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7% 줄었습니다. 수출이 감소한 건 2년여 만인데 내년에는 상황이 더욱 나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한국은행이 내년 국내 경제 성장률을 1.7%까지 낮춘 배경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내수가 탄탄하거든요. 내수 소비가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우리는 수출이거든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성장률이 제로로 가고요. 그리고 유로존은 이미 마이너스를 예견하고 있을 만큼 변수가 많아졌어요. 한국은행은 내후년부터는 경제가 회복세를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기 침체의 골이 생각보다 깊다면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돈이 말라가는 돈맥 경화를 풀고자 유동성을 투입하는 민간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까지 늦추며 시장도 한숨은 돌렸는데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신뢰가 추락하면서 급격히 돈줄이 마른 부동산 PF 채권 시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시장이 마련한 증권사, 건설사 보증 PF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ABCP 매입이 본격 가동됐습니다. 대형 증권사들이 마련한 1조 8천억 원 규모 프로그램 가동 첫날, 만기가 도래한 중소형 증권사 5곳의 채권 2,938억 원어치가 매입됐습니다. 이번 주엔 1조 원 규모 건설사 보증 PF 매입 프로그램도 시작되면서 자금 경색을 우려하던 시장은 투자자 심리가 개선되며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매입 수요가 등장했다며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벌면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선 이유로 단기 자금 시장 안정을 거론한 것도 힘을 보탰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도 금융시장 안정이 향후 기준금리 결정의 주요 변수가 될 거라 내비친 겁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단기 자금 시장이 저희들이 금리를 조절할 때 처음 시작하는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는 오히려 하락하며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채와
회사채의 금리 차이가 벌어져 있는 만큼 기업들의 자금 마련이 어려운 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1%대로 낮춰 잡은 내년도 성장률도 시장의 불안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분간은 안정화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겠지만 내년에 가서 또다시 자금 경색이 심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 숨통은 트였지만 자금 시장 유동화 정책이 효과를 내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로켓 배송으로 유명한 쿠팡이 사업 개시 이후 처음으로 올해 3분기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쿠팡의 지배력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수익 모델의 한계가 뚜렷해 여전히 경쟁 구도가 치열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쿠팡은 지난 6월 기존 회원의 월회비를 2,900원에서 4,990원으로 72%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회원 탈퇴는 거의 없었고 현재 약 900만 명의 회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수월하기는 하지만 넘어가 봤자 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한 회원들한테 주는 혜택이 많거든요. 일단 회원인 경우에 뭐 DC를 해준다든가. 지난 3분기 동안 쿠팡을 통해 한 번이라도 제품을 구매한 활성 고객은 거의 1,800만 명, 1인당 평균 매출은 3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고객은 7%, 매출은 19%가 늘었습니다. 또 물류 시스템을 고도화해 신선식품의 재고 손실을 줄인 점 등도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줬습니다. 그 결과 쿠팡은 3분기에 7,742만 달러, 우리 돈 약 1,037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3월 뉴욕 증시 상장 이후 분기마다 영업 적자가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에 달했으나 올해 2분기에 처음으로 적자를 1,000억 원 밑으로 줄이고 곧바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출혈 경쟁 속에 이룬 이 같은 실적에 대해 업계에서는 앞으로 쿠팡의 시장 지배력이 계속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쿠팡이 롤모델로 삼는 아마존이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장악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쟁 구도는 물류 투자로 선점 효과를 누리기가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네이버나 뭐 SSG가 저거는 못 따라갈 정도의 위치야 쿠팡은. 그럴 정도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저는 그런 구도가 형성 안 될 거라고 봐요. 쿠팡은 또 전자상거래 매출이 전체의 96%를 차지할 만큼 별도의 캐시카우가 없어 앞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쿠팡이 당분간 흑자를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배적 사업자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에 따라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도 대기업 중심의 과점 체제가 예상됩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암호화폐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지난 2018년 가상화폐 결제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사전 경고했지만 테라폼랩스 측이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은 테라폼랩스가 설립된 2018년부터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지급 결제 수단이 아닌 만큼 결제 사업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수차례 경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2018년 무렵 테라폼랩스 측이 가상자산 결제 사업을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할지 결제업으로 등록할지 문의했다며 전화통화로 이뤄진 창구 지도에서 가상자산은 어떤 형태로도 결제 사업으로는 등록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씨 측은 당시 금융당국이 비공식적인 창구 지도 형식으로 입장을 전해 의미가 명확하지 않았고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걸로 볼 수 없다면서 결제 사업을 혁신하기 위해 홍보했을 뿐 투자자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시작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선 재개 반발 속에 자동 폐기됐는데 어떤 논란이 있는지 박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총 자산의 3% 넘게 계열사 지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고객이 납입한 돈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분의 평가 기준은 처음 샀을 당시의 주식 가격입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는 삼성생명의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1980년 삼성전자 주식 5,400억 원어치를 취득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속에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는 크게 올랐지만 취득 원가를 그대로 적용하면 현재 삼성생명 총 자산인 314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도 채 안 됩니다. 이건희 전 회장이 기업을 키워오면서 만들었었던 여러 그 특혜, 탈법, 그 반칙의 그 유물들 중에 이게 마지막 유물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주식평가 기준을 취득 시점이 아닌 현재로 바꾸는 겁니다. 삼성생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 흔히 삼성생명법으로 불립니다. 법이 바뀌면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의 가치는 31조 원으로 치솟게 됩니다. 총 자산의 10%에 육박해 3%를 제외한 나머지 21조 원가량의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 합니다. 분모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증가하는데 분자는 픽스돼 있어서 저 조항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하면 저걸 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자. 분모 분자를. 공정하게 하자. 그게 법이에요. 하지만 재계는 개정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사들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도 투자 사안에 대해선 취득 당시를 규제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자회사에 대한 편법 지원을 막기 위한 규제인 만큼 현행대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삼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삼성물산에서 삼성생명, 전자로 이어지는 이재용 회장의 지배 구조가 무너져 삼성 전체가 외국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기 자본이 조금만 움직여도 삼성 전체가 흔들릴 만큼 큰 영향이 있는데 더더구나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국민주라 불리는 삼성전자 주식을 24조 원어치나 처분하면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험업법 개정은 이런 갑론을박 속에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선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최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4년 처음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가 나서 삼성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느냐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만큼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시작된 출근길 약식 회견, 도어 스태핑은 용산시대의 상징으로 61차례 진행됐습니다. 이른바 국민과의 소통 창구는 지난 18일을 끝으로 잠정 중단됐는데 앞으로 약식 회견의 운명을 둘러싼 전망을 조은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청와대를 떠나 용산에 온 첫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을 꼽았고 취임 이튿날부터 출근길 약식 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아슬아슬을 정돈되지 않은 화끈한 발언으로 때로는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좀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행정부 수반다운 선굵은 이슈를 짚으며 여론의 관심을 환기했습니다.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습니다만은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그런 최소한의 배려는 서로 하면서 살상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이 파격적인 소통은 갑론을박 속에도 용산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고 윤 대통령의 애정과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할 수 없겠지만 그거는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하지만 MBC 전용기 탑승 배제에 이어 지난 18일 돌발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약식 회견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취임 이후 194일 동안 61차례, 사흘에 한 번꼴 총 3시간 23분에 달했던 윤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이 존폐 기로에 선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구동성 약식 회견 재개는 당분간 어렵다고 단언합니다.
대통령 일방의 노력만 요구할 게 아니라 언론이 자성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의 형식은 다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지지층은 물론 용산 내부에서도 약식회견 때문에 논란이 확대 재생산된다거나 언론, 야당과 대립구도로 비친다, 대통령에게 물을 질문 수준이 아니라는 등 불만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약식회견 중단과 유지를 놓고 의견이 팽팽한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중단해야 한다는 답이 3달 사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탈권위 소통을 외치며 시작한 국민과의 약속을 마음대로 중단하는 건 역시 궁색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SNS를 통해 정제된 메시지를 내겠다는 입장인데 숨고르기가 길어진다면 국민과의 대화나 다른 인터뷰 형식을 통해 소통을 늘리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을 초래한 라임 사태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행방이 보름째 묘연합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 당일 행적이 담긴 CCTV를 공개하고 조력자를 구속하는 등 포위망을 좁히고 있지만 도주가 장기화할 거라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새벽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두 남성. 이 가운데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사람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입니다. 같은 날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사라지기 9시간 전 모습인데 김 전 회장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전담 검거팀을 꾸린 검찰은 이례적으로 당일 행적이 담긴 CCTV 영상까지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주변 인물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에게 도주 직전 대포폰을 만들어준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도주 이후 연락을 주고받은 친누나의 남자친구 B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아직 국내에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찰 해경과 함께 이동 경로가 될 만한 장소에 대한 수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도주가 장기화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지난 2019년에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5달 동안 자취를 감춘 전력이 있는 만큼 마음 먹고 도주했다면 추적하기 쉽지 않을 거란 겁니다. 실제 김 전 회장처럼 공개 수배가 된 뒤 검거된 사람은 10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합니다. 그 도주의 경력도 상당수가 있고 또 네트워크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경계가 좀 느슨해지는 상황을 포착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조력 세력들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해서 그 장기간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검찰은 추적기관과는 무관하게 도피 조력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포위망을 더욱 좁혀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1조 6천억 원 규모 환매 중단을 초래한 라임 사태의 다른 주요 피의자들도 이미 해외로 출국해버린 상황. 때문에 김 전 회장의 행방도 찾지 못한다면 책임자 처벌도 없이 사태가 영영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타이완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민진당이 야당 국민당에 참패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곧바로 민진당 주석직에서 물러났지만 정치적인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타이완 수도 타이베이의 최연소 시장으로 뽑힌 43살 장완안입니다. 타이완 첫 총통 장제스의 종손자입니다. 총통과는 길목으로 여겨지는 타이베이 시장에 당선되면서 벌써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에 이어 3번째 총통 도전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我也要谢谢所有的好朋友对万安的支持。为了台北的发展，未来我们还需要彼此合作。 타이베이를 비롯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국민당이 압승했습니다. 6개 직할시 가운데 4곳을 포함해 전체 단체장 21곳 중 13곳에서 당선자를 냈습니다. 여당인 민진당은 5곳에서만 승리해 지난 1986년 창당한 뒤 최대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즉각 민진당 주석직을 내놨습니다. 选举的成绩不如预期，我们虚心地接受
选举的结果，也接受台湾人民的决定。 차이잉원 총통은 선거 기간 동안 중국 위협과 타이완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친미 반중 노선이 오히려 역풍을 맞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선거 참패에 따라 오는 2024년 총통 선거를 통해 재집권을 노리는 민진당은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 80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미국 최초의 80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고령임에도 2년 뒤 대선에 다시 나설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의 세대 교체 바람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도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80번째 생일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 상태를 묻는 기자들에게 자신은 50대라고 너스레를 떱니다. We're in great shape, and so I'm looking forward to celebrating my 58th birthday.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으로 80대에 접어든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We reviewed all of his medical records that were made public and came to the conclusion that he's exhibiting a lo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superagers. 하지만 느려진 걸음과 구분 등은 유권자들에게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AP가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8%는 바이든 대통령이 효율적 직무 수행을 위한 정신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답했습니다. He's showing his age, and that raises the question in people's minds about whether it's just physical or whether there is mental decline as well. 76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2년 뒤 대선에 다시 나설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출마 여부를 내년 초 밝히겠다며 밀어놓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출마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40%의 낮은 지지도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간선거 이후 미국 민주당 지도부의 세대 교체 바람도 출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82살의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해 80대 지도부가 모두 물러나고 그 자리를 50대 신진들이 채울 예정입니다. 관록이냐 새바람이냐 선거 때면 떠오르는 화두가 미국의 다음 대선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초중고 교사 대부분이 정서 행동에 문제가 있는 학생과 함께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학생과 교실의 위기에 대해 고민이 깊은 교사들이 직접 예방책을 내놨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 교사 681명에게 정서적인 문제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지금 있는지 물었더니 87%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가 78%로 가장 많았고 자해나 자살 시도까지 갔던 학생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선 교사들이 이런 학생들을 위해 고민하고 직접 적용해본 해답을 내놨습니다. 시작은 관찰부터입니다. 주의가 산만하다가 아니라 창밖을 보고 있다처럼 주관을 뺀 묘사로 학생의 문제 행동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다른 활동을 하자고 학생과 약속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 나가지 않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답답하고 교실 뛰쳐나가고 싶을 때 네 옆에 여러 가지 색종이가 있으니까 종이접기를 해라. 그럴 경우에 이제 대체 행동을 제가 개발한 거죠. 짧게는 2주, 길게는 6개월 정도 학생과 작은 목표부터 달성해보고 더 어려운 목표를 세워봅니다. 점심 먹고 나서 잠깐 아이랑 이렇게 산책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가 아이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교사들은 교실에서 이뤄져야 할 생활 지도까지 위센터로 미루는 외주화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위클래스는 이제 뭐 덧대기 시장이 되는 거죠. 과자도 주고 물도 주고 게임도 보드판이 되고 그다음에 곳곳에 애들이 다 몰려들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말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할 수 있는 그게 훈육하려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학부모의 무관심과 갈등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탐관오리의 착취와 외세에 맞서 싸웠던 동학혁명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졌는데요.
마지막으로 혈전이 펼쳐진 곳이 전남 장흥이라는 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장흥 출신 문인들에 의해 동학혁명군의 마지막 전투가 시와 소설 등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전남 장흥의 석대들 전투는 황토현, 우금치, 황룡촌과 함께 동학혁명의 4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당시 소년장군 최동린의 활약상은 향토 시인에 의해 장편 동화로 나왔습니다. 최동린이라는 사람은 이제 13살로 기록이 나옵니다. 일본군 기록에 나오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한 소년이 말을 타고 지휘를 했다. 그런 기록이 나오고 신동으로도 불린다. 장흥의 남도 장군 이방원 대접주가 전투에 썼던 장태. 동학혁명군의 총은 관군의 총보다 사거리가 짧아 장태로 총알을 막으며 접근해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석대들 전투에서는 많게는 만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방원이라는 대접주의 한 인간의 그 생애를 통해서 그때 그 당시를 재조명해보고 그 사람들이 외쳤던 반봉건, 반외세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다. 동학혁명군은 일본군까지 개입하면서 세력을 잃고 사실상 장흥에서 사람이 하늘 일하는 깃발을 내려야 했습니다. 장흥성 전투에서는 관군과 혁명군 500여 명이 한날에 목숨을 잃어 유족들은 같은 날 제사를 지내면서 원수처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장흥이라는 데가 한 고을이 마을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이런 아픈 역사는 이제는 그만두고 그런 아픈 역사는 이제 묻어버리고 저 담진강 강물에 띄어보내고 이제는 서로 화합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유적과 무덤 발굴, 갖가지 기념사업 등으로 시대를 초월해 살아 숨쉬고 있는 동학혁명 정신. 동학혁명 정신이 석대들을 보고 자란 송기숙의 대하소설 녹두장군, 한승원의 동학제에 이어 후배 작가들의 문학 작품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9년여 만에 청자실을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열었는데요. 한국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청자의 비색에 한껏 빠져들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공간에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은은하고 맑은 푸른 빛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새롭게 문을 연 고려 비색 공간입니다. 여러 겹의 꽃잎에 쌓인 청자 투각 칠보무늬 향로가 천년의 매력을 뽐내고 정교하게 새겨진 연꽃 받침 위에서 거북용이 포효하는 듯합니다. 동물과 식물 등의 모습을 본뜬 국보급 상형 청자 18점을 처음으로 한 군데 모았습니다. 비색의 결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작품마다 조도를 하나하나 조절하는 등 공을 들였습니다. 비색의 아름다움이 조용히 빠져들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게 아름다운 색을 통한 마음의 공감과 더욱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고려인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비색, 상형, 상감 등 청자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 1년에 걸쳐 청자 만여 점 중 250여 점을 엄선했습니다. 부안과 강진 등 가마트에서 수집한 상감 청자 조각들도 전시됐는데 11개 조각을 짜맞춘 용무형 청자는 보기 드문 작품으로 꼽힙니다. 점자 안내지도를 설치하고 손끝으로 상감 청자 제작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등 상설 전시장 곳곳에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제주는 메밀, 당근 등 다양한 밭작물의 주산지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제주 밭작물의 가치를 알아보는 행사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맛좋기로 소문난 구자당근의 고향인 제주 구자읍 평대리. 이곳 구자당근처럼 제주에서 나는 밭작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행사인 제주 밭 한 끼 참가자들이 당근밭을 찾았습니다. 참가자들은 당근을 뽑아 살펴보고 설명을 들으며 제주 당근의 가치를 몸소 익힙니다. 당근하면 제주 당근이 최고죠. 근데 직접 뽑아서 또 우리가 씻어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야외에선 도시락 먹기가 한창입니다. 도시락은 제주산 밭작물로 만들었는데 메밀은 밥으로, 무는 스테이크로 변신했습니다. 지역 농산물인 이른바 로컬 푸드로 만들어 신선하고 맛이 뛰어나 참가자들은 만족해합니다. 전체적으로 균형도 너무 좋고 색깔도 좋고 그래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특별한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도시락을 만든 연구가는 참가자들이 제주 밭작물이 가진 가치를 잘 느낄 수 있도록 신경 썼다고 말합니다. 밭에서 뽑아먹는 브로콜리는 생으로 드셔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선함과 이 맛있음을 모든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꽉꽉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참가자들이 체험하고 즐기며 제주 밭작물의 가치를 알아가는 제주 밭 한 끼 행사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메밀과 양배추, 당근 등 제주 밭작물이 가진 신선함과 건강함 등 가치를 널리 알리고 농촌 발전을 위해서 열렸습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야채 중심의 식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제주의 밭작물을 접목해서 뭔가 인식을 개선하고 붐을 좀 일으킬 수 있겠다. 추진단은 앞으로 제주 밭작물을 이용한 상품 개발과 유통 사업을 펼치고 오는 2024년까지 제주밭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연말을 맞아서 클래식 콘서트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 사라 브라이트만과 성악가 조수미, 크로스오버 뮤지션 양방원 등 빅스타들의 공연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팝페라의 여왕으로 불리는 사라 브라이트만이 6년 만에 내한합니다. 이번 주제는 크리스마스 심포니로 코리아 모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위너 오페라 합창단과 함께 성탄절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녀를 스타로 만들어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주제곡과 안드리아 보첼리와 불렀던 Time to Say Goodbye 등도 이어집니다. I will be performing many of my greatest hits and holiday favorites to celebrate the Christmas season. So, I hope to see you very soon. 클래식과 재즈, 국악 등 장르를 넘나드는 제일동포 양방원 씨가 솔로 데뷔 26주년을 맞아 한국 무대에 섭니다. 지난해 25주년 공연을 준비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무산돼 1년이 밀린 것입니다. 그동안 새로운 곡을 만들고 기존의 레퍼토리를 재녹음해 LP 앨범도 제작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참았던 1년이란 기간이 저한테는 아주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많은 충전이 되었고 그 1년 동안에 이런 신곡들도 완성을 할 수가 있었고 한국을 대표하는 디바 조수미 씨는 수원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성악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고 바이올린계의 슈퍼스타 사라장도 경기도 광주와 부산, 전주 등을 돌며 바흐와 비발디 등의 바로크 음악을 들려줍니다. 이 밖에도 피아니스트 손여름, 이루마, 유키 구라모토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콘서트가 풍성하게 잡혀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네, 올가을 들어 가장 춥습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 전북 동부를 중심으로 한파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0.5도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4.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대관령은 영하 6.9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옷차림 든든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의 지방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영하 3.2도, 안동은 영하 3.3도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12도, 청주 14도, 전주가 17도, 부산은 18도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쾌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오겠고요. 12월의 첫날인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일요일 아침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